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오래된 거울 공방이 있다. 이곳의 주인 최유리는 3대째 이어온 거울 제작 기술을 가진 마지막 장인이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거울 제작의 명인이었고 유리의 아버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울 제작 기술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내외로 알려진 공방이었다. 유리는 대학을 졸업 후 잠시 회사를 다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공방에서 일했다. 그녀의 나이 45세, 이 공방에서 일한 지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년 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유리는 직원 몇 명과 거울 제작에 더욱 전념했다. 유리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독특한 디자인의 거울을 제작하여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전시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리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전시회 작품이 있는 거울방에서 거울들을 둘러보는 게 일상이자 작은 기쁨이었다. 이 방의 거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성과 혼이 담긴 작품이었으며 유리의 디자인 기술을 더해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방의 거울들 중 한 거울에 느낌이 살짝 달랐다. 어쩐지 나의 모습을 왜곡하는 느낌이 있었다. 오늘은 거울에서 반사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보려 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고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 유리는 그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거울의 나의 모습보다는 나의 내면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를 게 없었다. 거울 속 나는 그냥 나였다. 왜곡의 느낌은 그냥 기분이 그랬나 하며 유리는 돌아섰다. 그리고 반대편의 거울을 통해 방금 돌아선 나의 뒷모습을 보려 했다. 그 순간 나의 뒤편에 있던 거울 비친 모습이 나의 뒷모습이 아니라 나의 정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유리는 온몸이 차갑게 냉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거울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유리는 속으로 말하며 가슴이 쿵쾅거림을 느꼈다. 유리는 용기 내어 천천히 돌아서서 뒤편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서는 나와는 다른 표정의 내가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유리에게 손을 뻗었다. 유리는 손을 뻗지 않고 있는데 거울아, 너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거울에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 거울 속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유리가 나타났다. 크레파스를 들고 벽에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는 유리의 유년 시절 모습이다. 유리는 눈물이 핑 돈다. 아, 어릴 적 나의 꿈. 난 화가가 되고 싶었지. 유리는 거울을 통해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할아버지가 거울 만드는 법을 유리에게 가르치는 모습,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모습, 첫 직장에서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성취감에 가득 찬 표정. 나의 거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환상인가? 유리는 믿을 수 없는 거울의 변화에 의아했다. 유리가 거울과의 신비로운 대화를 마치고 임박한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언론에서는 전시회를 앞둔 유리를 천재 장인으로 조명했다. 모든 인터뷰 요청도 모든 찬사도 유리에게 향했다. 하지만 유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특별한 거울은 유리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절친한 친구이자 거울 공방에 숨은 기술자 설이. 설이는 유리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국내 유명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다. 2년 전 유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유리를 돕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유리의 공방에서 같이 하고 있었다.
설이는 공방의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며 유리의 정신적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전시회 하루 전날 유리는 설이에게 거울의 신비한 경험에 대해 털어놨고 설이는 진짜 라며 놀라워했다. 설이는 그 거울을 전시회 전면에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단순한 거울이 아닌 혼이 담긴 거울을 경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유리는 그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여운이 담긴 거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기뻐했다. 다음날 유리의 전시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비춰줘 라는 이름의 거울에 놀라워했고 세계의 언론까지도 백설공주 거울이라며 한국의 거울장인 유리를 보도했다. 유리는 전시회 이후 언론의 인터뷰와 강연에 바빴다. 공방에도 많은 주문 전화가 밀려왔다. 그러나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설이는 주문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밀린 주문량이 많아서 어렵다며 전부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설이는 주문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았으며 곧 실망한 표정으로 정중히 거절하는 일상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이는 혼자 공방에서 유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가 설이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유리가 강연을 마치고 올 때까지 공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8시에 유리가 강연을 끝낼 시간이 지났는데 설이는 중얼거렸다. 그때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리는 설이야 미안해. 강연이 끝나고 주최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던 거울을 쓰고 있었대. 그래서 새로운 거울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오늘 강연 온 김에 식사를 하면서 의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녁 식사의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자. 응? 미안해. 내가 너에게 저녁 먹자고 해놓고 너에게 꼭 할 말도 있었는데 유리가 미안함에 속사포처럼 말을 뱉어냈다. 설이는 괜찮아. 다음에 먹지 뭐. 그래 그만 끊어. 유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설이가 공방에 불을 끄고 문을 나설 때 공방에 전화벨이 울렸다. 어두운 공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설이는 긴장했다. 지금 시간에 누구지? 설이는 전화기를 들고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렸다. 특별한 거울을 주문하려 합니다. 중년의 목소리였다. 설이는 내가 기다리던 주문자다라고 속으로 외쳤다. 설이는 침착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어나갔고 주문을 받아 적었다. 전시회 이후 설이가 받은 유일한 주문이었다. 한 달 후 설이는 유리에게 공방을 사정상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유리는 극구 말렸지만 설이는 다음 날부터 공방에 출근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설이라 공방을 그만두기 3일 전 그녀가 유일하게 주문받은 거울은 주문자에게 배달되었다. 주문자는 대기업 회장 강희철이었다. 그는 뉴스에서 유리의 거울의 가치를 즉시 알아챘다. 설이와의 전화에서 희철은 설이가 거울의 기술자임을 확인하고 큰 금액을 제안하여 거울을 구매한 것이었다. 희철은 이 거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권력 그 자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설이는 자신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다니던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퇴사하여 이 기술을 유리 몰래 거울에 접목시켜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거액을 받고 팔 생각으로 유리의 공방을 이용한 것이었다. 설이는 희철에게 거울을 배달하고 공방을 그만둔 것이었다. 그것이 희철과의 거래 조건이었다. 설이가 떠난 후 유리는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거울 앞에서 절망했다. 어제까지 신비로운 대화를 나누던 거울들이 평범한 반사체로 돌아갔다. 설이라는 친구도 없었다. 결국 유리의 공방은
언론의 관심과 강의 요구가 사라졌고 제작 주문도 취소되었다. 꿈에 그리던 최고의 거울,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였던 서리의 갑작스런 공백은 유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한편 강희철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 경쟁사 기업 회장들에게 정성스럽게 제작된 거울을 선물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선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거울들은 서서히 그들의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밀한 기업의 기술과 비밀들, 숨겨진 비리들이 모두 거울에 기록되어 희철에게 전송되었다. 희철은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권력과 경쟁사의 기술을 장악한 희철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몇 달이 지나고 서리는 유리의 소식을 들었다. 공방을 닫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폐인이 되어간다는 소식이었다. 서리는 고민 끝에 유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유리는 서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은 것이었다. 유리는 멍하니 서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리는 유리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유리의 노트를 발견했다. 유리는 공방의 기술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리와 서리의 공동작품 전시회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고,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는 거울 공방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는 유리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유리야, 미안해. 너가 그런 마음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이용했어.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너의 모든 것이 깃든 이 거울을 내가 망쳤어. 서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유리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유리는 여전히 멍하니 서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서리는 결심했다. 유리의 폐쇄된 공방에서 희철에게서 받은 거액의 자금으로 컴퓨터 전문가와 해커들을 고용했다. 동시에 새로운 거울의 개발도 시작했다. 해커들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희철의 시스템을 해킹했다. 모든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제보하고 불법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강민철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다. 서리는 8개월에 걸쳐 새로운 거울 기술을 완성했다.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거울들이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유리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유리는 서리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서리야, 내가 돌아왔구나. 유리와 서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친구였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 작업이었다. 유리의 예술적 감성과 서리의 기술적 완성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전시회 개막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의 우정과 화해,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 과정을 대서특필했다. 모든 관람객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 거울은 내가 잊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네요. 내가 잊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다시 발견했어요. 기술과 예술이 만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유리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더 큰 선의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서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위한 준비 과정인지도 몰라. 그 순간 거울에서 메시지가 떠올랐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에게 거울은 언제나 답을 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진실이었다.
유리와 서리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들의 우정도 더욱 투명하고 진실해졌다. 공방의 모든 거울이 따뜻한 빛으로 반짝였다.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혼이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서 유리와 서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거울보다도 아름답고 진실했다.